안녕하세요. 네모와 정치의 문은영입니다. (2018년 6월) 제7회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 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의 득표율은 얼마나 될까 무척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사실 선거 때만큼 숫자가 중요하고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숫자와의 전쟁이라고도 하죠. 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기도 하고, 같은 득표수를 얻었더라도 나이가 한 살 더 많다는 이유로 당선이 결정되기도 하고, 또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달라서 역전이 일어나는 반전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선거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늘 숫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정치에서는 이 숫자와 연결되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와 정치, 오늘 이 시간 준비한 것은 숫자와 정치입니다. 오늘 네모와 정치는 숫자 이야기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모와 정치의 단골 게스트시죠. 데일리안의 이춘재 기자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다시피 오늘은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 사실 정치와 숫자라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요? 정치하면 원래 또 어려워하는데 네. 굉장한 고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근데 다행히도 숫자 1은 무엇인지, 네. 숫자 2와 관련된 정치는 무엇인지 이런 주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1부터 9까지 숫자와 연결된 정치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말씀하신 김에 1하면 생각나는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가까이 치렀던 선거,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 우리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궁금해요. 맞습니다. 저도 1하면 생각나는 가치가 그 한 표의 가치라는 그 문제였는데요.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방선거는 유권자 한 사람이 7명의 대표를 뽑아야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가 행사한 한 표의 가치는 얼마였을까? 2018년 6.13 지방선거에 투입된 비용은 모두 1조 700억 원이었다. 투개표 등 선거 물품, 시설, 인력 예산, 정당에 지급한 국고 보조금 등이다. 이 예산을 전체 유권자 수 4,290만 7,715명으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이 투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2만 5천 원. 그러나 투표가 파생하는 가치를 살펴보면 한 표의 값은 더욱 무거워진다. 전국 지자체의 한 해 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310조 원가량이다. 4년간의 지방 예산은 1,240조 원이 되는 셈이다. 이 예산을 전체 유권자 수 4,290만 7,715명으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이 파생하는 한 표의 가치는 2,891만 원에 달한다. 네, 선거 전체에 투입된 예산을 유권자의 수로 나눈 네. 결과였군요. 네. 전 상당히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도 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간단한 산술 방법, 선관위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 표의 가치는 그러면 1인당 2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투표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 2만 5천 원을 얻을 수 있는,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긴 한데 사실 좀 강조하고 싶은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일이라서 이렇게 한 표의 가치를 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긴 했지만, 투표 자체가 내 삶을 달라지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숫자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항상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새로 쓰는 일에 산술적 값어치를 매긴다는 것, 뭐 불가능하지 않나. 저도 박사님의 의견에 대단히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좀 다음 숫자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숫자는 이렇게 해봤는데 2등도 당선. 2등이 당선이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는 주제인지 한번 얘기 좀 나눠볼까요?
보통 선거에서는 1등을 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는데 2등도 한 후보자가 당선된다. 이건 아무래도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 선거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거구는 선거가 실시되는 그 지역 단위를 말하는 건데 광역단체 장선거라면 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라면 뭐 은평구 갑, 뭐 그다음에 광진구 갑, 을병 이렇게 그래서 하나의 지역이 그대로 선거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인구가 많으면 좀 분할하기도 하고 인구가 적으면 좀 통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각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뽑게 되면 소선구제, 그리고 2명 이상을 뽑게 되면 중선구제고 또 그 이상 다수를 뽑게 되면 좀 의례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대선구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선구제와 중선구제 이 두 가지를 모두 채택하고 있죠. 예, 좀 선거마다 다르게 채택하고 있긴 하는데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시도의원 같은 경우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그래서 소선거구 한 명을 뽑는데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그렇게 다수대표제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또 비례대표제를 또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2명, 3명,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에서 다수대표제 그리고 여기에 또 비례대표제를 함께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8년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이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에서 아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는 걸까요? 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큰 이제 폐해로 꼽히는 게 1등만 당선되다 보니까 승자 독식. 그래서 한 명이 한 표라도 많이 얻은 그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폐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표들은 다 사표가 되고 결국은 득표율하고 의석률의 비율이 좀 균형이 안 맞는, 비례성이 안 맞는 이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이 예컨대 10%라 그러면 총 의석수 300석의 10%, 그렇죠. 30석을 가져가야 한다. 이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그 민심을 좀 제대로 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선거구제를 바꿔보자. 그래서 이런 의견들이 뭐 지금 최근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병폐라고 하신 지역주의 문제도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서 조금 완화해보자라는 의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심을 어떻게 담아내느냐, 뭐 이거겠죠. 부디 뭐 정쟁이 아니라 아주 신뢰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저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그러면 세 번째 주제 숫자 3입니다. 그 숫자 3에 관해서도 영상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로 정한 제20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1948년 재헌국회를 구성할 때 200명이었던 의원 정수가 19번의 선거를 치르는 동안 100명 더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가 선거 때마다 늘어나기만 한 것은 아니다. 5.16 군사정변 후인 제6대 국회, 제7대 국회에서는 175명으로 줄었다. 의원 정수가 현재의 300명에 근접한 때는 1988년에 구성한 제13대 국회로 의원 정수 299명이었다. 국제금융위기 사태 직후인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는 의원 수를 26명 줄여 의원 정수가 273명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4년 만에 다시 늘어 원상태가 되었고 이후 제19대 국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구로 추가되며 의석수가 한 자리 늘어 의원 정수가 300명이 되었다. 네, 숫자 3, 바로 국회의원 수 300명에 관한 것이었군요. 아마도 국회의원, 정치인들과 여론의 큰 괴리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정치인들은 의원 수를 늘리자, 그리고 여론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이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들의 임기는 4년이잖아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자연스럽게 사와 관련된 이슈로 넘어왔는데요. 국회의 임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4년 많고 또 5년도 있고 또 미국의 하원 의원 같은 경우는 2년, 뭐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6년 이렇게 좀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길거나 또 짧은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귀족원이라고 부르는 영국의 상원 의원은 종신직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나라 영국에서 이렇게 비민주적인 사례가 있을 줄이야. 정말 그럼 죽을 때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종신직이라는 표현을 쓰니까요. 본인이 은퇴하지 않는 이상 평생 의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영국의 상원은 선거로 선출되는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라 성공의 주교들, 뭐 세습 의원들, 또 큰 공을 세우고 뭐 기사 자기나 이렇게 뭐 어떤 그 명예직 같은 경우라서 솔직히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의원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물림된 의원들이 우리나라의 선출직 의원처럼 입법 활동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인지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법안 발의는 영국 하원에서 선출직 공직자인 하원에서만 하고 있고요. 이 하원, 상원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을 조금 지연시키거나 질질 끄는 약간 심의 과정을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밖에 사실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렇게 어쨌든 상원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상원을 좀 개혁해야 된다는 개혁안이 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죽을 때까지 일을 하게 되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죽을 사자와도 가까운데 이제 4를 알아봤으니까 5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5에 관한 주제는 50%를 넘겨라. 이건 잘 모르겠는데 무슨 네. 뜻인지. 생각해보면 선거에서 1등을 한 후보자만 이제 당선이 결국 되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1등을 한 후보라도 그 사람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2등 후보자와 다시 한번 선거를 치러야 되는 2차 투표, 즉 결선 투표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선 투표제 하면은 대선. 근데 그 대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브라질, 이집트, 핀란드 그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50%에 관한 결선 투표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제가 5에 관한 주제로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결선 투표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보시고 함께 계속하겠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은 대부분 결선 투표에서 결정된다. 정치 신인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결선 투표제의 영향이 컸다. 지난 2017년 4월에 치른 선거에서 마크롱은 23.8%의 득표율로 1위를 했다. 그러나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21.5% 득표율로 2위를 한 마린 르펜 후보와 또 한 번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결선 진출에 실패한 후보들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마크롱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르펜은 유럽연합 탈퇴 등을 공약으로 내건 극우 보수 정당의 후보여서 그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는 의도에서였다. 프랑스 국민도 극우 정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정치 신인이며 중도를 표방하는 마크롱에 투표했다. 결선 투표제는 이처럼 유효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이다. 국가 권력에 정통성과 대표성을 부여하고 군소 정당에도 기회가 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거 비용이 증가하고 결선 투표 기간 중 국민 여론이 나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언급된다.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 투표제를 채택한 나라는 유럽의 프랑스 등을 비롯해 전 세계 30여 개 국가이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은 이 당선자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후보자들이 난립할 경우엔 대통령이 당선되고도 20%밖에 득표율을 올리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 2등만 놓고 이렇게 투표를 하게 되면 과반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려 실제 2차 투표, 즉 결선 투표에서 투표율이 1차 투표 때보다 더 높지 않다는 결과들이 실제 많은 게 사실이에요. 아무래도 후보가 여럿이다 보니까 1차 투표에서는 후보가 여럿이다 보니까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결선 투표에는 단 2명의 후보자만 나오니까 내가 선호하지 않는 후보자에게는
아예 그 선거 투표장에 가지 않는, 그래서 기권율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른바 사표가 증가할 수도 네,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이 모든 제도가 그렇겠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번 6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 이 6, 저 같은 정치부 기자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죠. 그러니까 선거를 6일 앞두고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 선거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에게 내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표를 몰아주거나, 오히려 또 반대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자에게 동정표를 몰아주게 되는. 그래서 선거 전략상 정당 후보자 쪽에서는 이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뭐 집토끼를 잡아라. 그래서 집토끼를 지키는 전략을 쓰기도 하고, 오히려 이렇게 결정을 못한 유권자들에게는 부동표를 잡아라, 그래서 산토끼를 잡아라 하는 그런 선거 전략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을 두어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좌지우지된 선거 판세를 조금 규제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에 여론조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금지한 거겠죠. 이 정치부 기자들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예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금지된 기간 6일 동안에도 실제로는 여론조사가 실시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몰래 감춰두고 있는. 그러니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6일간의 깜깜이 선거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당일에도 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나라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 여론조사 금지 기간, 공표 금지 기간을 두고 있지 않고요. 사실 그 이유가 하나 뭐냐면 여론조사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도 결국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후보자, 정당뿐만 아니라 유권자 또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투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나라마다 그 여론조사 결과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알지 않고 그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그 가치 기준은 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어느덧 숫자 7까지 왔는데요. 이 숫자 7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1970년대 세기를 흔들었던 사건,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이죠. 이 게이트의 시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정치 스캔들이었죠. 1972년부터 시작해서 1974년까지 결국 대통령 사임으로 막을 내린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People have got to know whether or not their president's a crook. Well, I'm not a crook. 제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1972년 당시 재선을 노리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당시 상대 정당 민주당 후보자의 지지율이 높자 이를 막기 위한 게이트를 펼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는 민주당 당원 선거사무소에 도청 장치를 사용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치렀던 선거였죠. 이 때문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정치적 궁지에 몰렸죠. 네, 맞습니다. 결국 탄핵 위기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결국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 상원에 탄핵안이 발의되고 또한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미국 영화에서도 보면은 가장 최악의 대통령, 그러니까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꼽히는데 미국 정치사의 흑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렇게
거짓말로 숨겼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미국 대중들이 분노해서 그렇게 큰 스캔들로 계속 기억되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7까지 왔고 이번에 제가 준비해본 주제는 8과 9를 동시에 준비해봤는데 혹시 뭔지 짐작 가세요? 8과 9와 관련된 정치 이슈라면 18세와 19세, 선거 연령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닐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영상 준비해봤는데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가 첫 민주선거를 치를 때 선거 연령은 21세였다. 1960년에 20세 이상으로 변경된 선거 연령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현행 19세로 낮춰졌다. 이제는 선거 연령 19세를 18세로 낮춰달라는 청소년과 시민사회 요구가 뜨겁다. 그러나 선거 연령 낮추기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선거 연령 낮추기에 찬성하는 여론은 민주주의에서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결혼 등이 모두 18세에 가능한데 정치 연령, 즉 선거권과 정당 가입 연령만 19세라는 것이다. 선거권 낮추기를 반대하는 여론은 18세 연령층이 주로 학생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중등교육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아직 정치적 판단이 완전하지 않을 뿐더러 학업의 장소인 학교가 정치 논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취학 연령 조정과 선거 연령 조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OECD 국가를 비롯 세계 각국의 선거 연령은 대부분 18세이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쿠바 등은 16세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함께 정치권에 아주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박사님 선거 연령 조정 문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렇게 찬반 논의가 굉장히 많은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또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 같은 게 보면은 그 정치의식 수준이나 발전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입시에서 그 논술에서만 그런 정치 발전 의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정치에서 실현해보고 실천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과 맞물려서 좀 조정될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사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18세가 아니라 사실상 16세로 하향해야 된다는 논의가 또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 선거 연령이 가장 높다고 그런 결과도 있죠. 그만큼 이 시대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고3 수험생 교실에 이 정치가 들어와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우려도 또한 불식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 정치 이슈 한번 알아봤는데요. 오늘 1부터 9까지 다양한 조금 정치 이슈,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노력했는데요. 조금 길지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새롭게 생각해보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여러 가지 고민들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함께해 주신 데일리안 이춘재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모와 정치 오늘 시간 1에서부터 9까지 숫자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봤는데요. 사실 정치에서 숫자는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사회적인 요구나 가치가 변화하게 되면 이 기준도 바뀌게 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 그리고 비례의 원칙이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모와 정치, 오늘 숫자와 정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